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감염증 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과 전염성 복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양이 상부호흡기 감염증의 대표적인 병원체로 허피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최대 18시간 생존할 수 있으며 잠복기는 2에서 6일이나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성 감염 시 비강, 구강, 인두의 상피세포에서 복제, 증식되면서 세포 개사와 염증성 삼출물을 일으킵니다. 이후 2-3주 뒤 증상은 회복되어도 바이러스는 얼굴의 감각 및 근육 운동을 담당하는 3차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양이 사이 직접 접촉, 감염성 분비물 접촉 등의 간접 경로, 재채기 등으로 전파됩니다.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고 다른 고양이들에게 전파가 쉬운 질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육장, 위탁시설과 여러 마리를 반려하는 가정과 같이 밀집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연령의 고양이에게 감염이 가능하지만 모체 이행 항체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3개월령 고양이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감염된 고양이의 타액, 콧물, 눈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데요. 서로 얼굴을 비비거나 같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양이들은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활성화됩니다. 급성 감염과 관련되어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며 기침,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이 있고 만성 감염과 관련되어 안구 증상을 유발하며 결막염, 각막염, 눈물, 눈곱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강궤양을 유발하여 식욕부진, 구강 통증, 타액 분비 과다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안면부와 코 등의 궤양, 괴사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고양이나 면역력이 약한 고양이들은 폐렴이나 궤양성 각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차 감염이 동시에 일어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은 주로 임상 증상과 병력 청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기 진단은 고양이의 호흡기 및 안구 증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고양이가 증상을 보이며 48시간 이상 재채기를 지속할 경우 의심할 수 있고 비강 또는 인후두 삼출물, 눈곱 등 상기두 삼출물을 채취하여 PCR 검사와 바이러스 분리 검사를 통해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면역 흉어 항체 검사는 감염된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와 감염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완벽한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감염된 고양이는 평생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인 팜시클로버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균성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목시실린과 클라블란산이 합제된 항생제가 투여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발생하는 감염증인 만큼 충분한 수분과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안구 증상 관리를 위해 인공눈물, 항생제 안약, 항바이러스 안약 등이 사용됩니다. 면역 반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페론 알파와 같은 면역 조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백신 스케줄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염된 고양이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필수적입니다.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고양이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상부호흡기와 안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염된 고양이는 평생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예방접종과 환경관리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인 전염성 복막염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연령의 고양이에게 감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생후 4에서 6주 정도 된 어린 고양이나 면역력이 약한 고양이가 감염되면 가벼운 장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험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 중 3% 정도가 독성이 강한 형태의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는 대식세포 내에서 분화가 되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명 탐식세포라고도 하는 대식세포가 균이나 바이러스를 파괴해야 하나 특이하게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서는 지비되고 이동수단이 되며 다른 항체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아주 흔하게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치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의 가장 흔한 감염원은 분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분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식기와 화장실을 공유하면 배변 구강경로로 전염됩니다. 즉 여러 마리가 모여있는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호흡하거나 섭취한 경우 발생하며 바이러스 오염이 있는 그릇이나 옷 등에 의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고양이가 복막염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포성 면역이 잘 완성된 고양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복막염으로 악화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세포성 면역이 약한 고양이는 체액성 면역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 체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고양이 몸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 항체, 즉 글로불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알부민이 저하돼 삼투압 차이가 생기고 혈관염 발생으로 혈관 투과성이 변해 흉수나 복수가 차는 삼출형 급성 전염성 복막염이 발병합니다. 어떤 고양이는 보체계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여 약한 세포성 면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 제거하기에 유가종성 복막염, 즉 비삼출형 전염성 복막염이 발병합니다. 삼출형 복막염에 걸린 고양이 대부분은 복수로 인해 복부가 팽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흉수가 발생하는 고양이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심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삼출형 복막염은 간, 신장, 신경계 등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부터 황달, 신부전증,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됩니다. 안구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홍채의 색깔이 변하는 홍채염이 나타나거나 호도막염으로 인해 눈이 뿌옇게 보이는 안구 혼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삼출형 복막염이라도 질환 말기에는 흉수와 복수가 발생하는 삼출형 복막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출형과 비삼출형 복막염 모두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식욕 감퇴, 발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출형 복막염의 발생 확률이 높으며 질환의 진행도 비삼출형 복막염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이처럼 증상이 다양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의 특성상 한 가지 검사만으로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혈액, 복수,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를 종합해야 합니다. 임상 증상 관찰은 초기 진단에 유용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 증가,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 감소, CRP 수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액 검사에서는 높은 단백질 농도와 저세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역 형광항체 검사와 PCR 검사를 통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으며 조직 생검을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2010년대 후반까지도 치사율이 거의 99%나 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의과 대학에서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에 대해 실험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뒤이어서 신약들이 개발되었는데요. GS4415 의사와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기반으로 임상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치료율은 70에서 80% 정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역 조절을 위해 인터페론 알파와 면역 억제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수액과 항생제 처치, 영양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통증 관리를 위해 진통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와 감염된 고양이의 격리가 중요합니다. 고양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염된 고양이를 다른 고양이와 격리하여 전파를 방지합니다. 전염성 복막염에서 회복된 고양이가 환경에 남아있던 바이러스들의 재감염으로 재발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용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하고 충분히 격리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 과거에 99%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70에서 80%의 치료율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20에서 30% 고양이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증상이 더욱 악화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들이 수의학적 치료를 조기에 적절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을 존중하는 집사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